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살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집안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저랑 딸 둘이서 살아서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는 돼요. 사실 저는 저희 딸을 제가 17살 때 가졌습니다. 당시에 철이 너무 없기도 했고 당시 남자친구도 너무 좋았어서 아기를 낳기로 결정한 후 부모님께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자마자 저는 아버지께 뺨을 맞고 집안의 먹칠을 한다며 저를 내쫓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워낙 가부장적이시고 이렇게 어린 딸이 밖에서 임신이나 해오니 정말 실망을 하셨다며 앞으로는 딸 없는 셈 치겠다고 나가라고 하셨죠. 저는 아버지를 설득하지도 않고 저도 아버지에게 당당히 잘 살 거라고 나도 부모 없는 셈 치겠다고 한 뒤 나왔죠. 저는 아이를 임신해서 학교도 자퇴하고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려고 했고 저희는 겨우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작은 단칸방을 하나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랑 저랑 아기까지 평생 행복하게 살 생각에 환경이 좋지 못해도 기분은 너무 좋았고 앞으로의 날이 기대가 되었죠. 남자친구는 고맙게도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했고 남자친구 혼자서 생활비를 버는 게 안쓰러워서 어떻게든 돕고 싶어서 만삭이 될 때까지 집에서 볼펜을 조립하는 부업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니 드는 비용이 정말 어마무시하고 도저히 저희가 버는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의 비용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는 돈 때문에 자주 싸우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연락두절이 된 상태로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신생아 아기를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게 너무 벅찼고 남편을 사랑하는 감정도 점차 줄어들게 되어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니 남자친구가 없었고 편지 한 장만 남겨둔 채 그는 사라졌어요. 연락을 해도 당연히 받지 않았고 실종신고를 하려고 하면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유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남자친구는 친구도 없었고 주위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에도 찾아가 보았지만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편지 속 내용은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며 아기 잘 키우라며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밖에 없었죠. 저와 남자친구는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라서 정식적인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쉽게 저와 아이를 떠난 것 같아요. 저는 남자친구 하나만 믿고 집도 나오고 학교도 자퇴했는데 이렇게 떠나가니 저는 제 딸을 안으면서 보육원에 보낼 생각까지 하며 솔직히 고민했지만 너무 예쁘게 자고 있는 아이가 부모 잘못 만난 죄 때문에 고아 소리를 듣게 하는 건 싫어서 저는 혼자서라도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하루 종일 일만 했고 아기를 포대기에 메고 새벽에 목욕탕 청소 일을 하거나 우유 배달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면서 생계를 겨우 유지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기를 포대기에 메고 일을 한다고 하니 전부 극구 반대하면서 안 된다고 했지만 제 딸은 워낙 착해서 울지도 않고 참하게 잘 있어서 방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딸을 많이 좋아했죠. 사람들은 미성년자의 아기를 낳고 남편도 도망간 저를 보고 다들 손가락질하기 바빴지만 저는 저희 딸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다짐했고 주위의 시선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죠. 이렇게 보잘것없는 엄마 밑에서 자란 아기가 지금은 어느덧 30살이 되었습니다. 숙녀가 되긴 했지만 제 눈엔 아직 어린아기 같아요. 저희 딸은 저한테 손 하나 안 벌리고 나름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도 어느 정도 잘 벌고 있어요. 딸은 저한테 용돈을 주면서 이제 일하지 말고 자기가 주는 용돈으로 살라고 말하지만 저는 딸 몰래 지금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제가 먼저 죽으면 제 딸이 물려받을 재산이라도 만들어주려고 딸이 주는 용돈도 거의 쓰지 않고 모으면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지내니 제가 죽으면 딸에게 당당히 재산을 주면서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대충 모아졌어요. 그런데 딸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니까 결혼이 얼른 하고 싶었는지 자신이 사귀고 있는 남자를 데려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평생 딸과 함께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딸이 이렇게 떠난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펐죠. 그런데 딸이 데리고 온 남자는 외국인이었고 무려 나이도 10살이나 차이가 나서 저랑 8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놀랐죠.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10살이나 차이가 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이라서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 딸이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의 첫인상은 제 또래 같아 보였고 제 딸의 남자친구 느낌이 아니라 삼촌 느낌이라서 더 당황을 했어요. 그래도 티는 내지 않고 그래서 둘이 어디서 만났어? 아, 나 얼마 전에 제주도로 여행 갔다 왔잖아. 숙소를 게스트하우스로 잡았는데 거기서 제임스를 처음 만났고 사적으로 술도 마시고 얘기도 많이 하니까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공감대도 잘 형성돼서 이렇게 사귀게 된 거지. 그 남자는 미국 사람이었고 지금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직업은? 아, 엄마, 제임스 한국말 잘 못해. 열심히... 엄마, 제임스 아직은 한국말 잘 못해.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내가 통역을 해줘야 돼. 제임스는 지금 건축일 하고 있고 한국에서 자리 잡고 있는 중이라 만약 우리가 결혼해도 한국에서 살게 될 거야. 결혼이라니? 우리 결혼할 거야, 엄마. 저는 아직 허락도 하지 않았고 제임스라는 남자는 한국말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딸이 고생할 게 뻔해서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연애까지는 좋지만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며 손사래를 치며 반대했어요. 딸은 엄마, 왜 안 돼? 내가 이 사람이랑 잘 살 수 있다잖아. 내가 아빠 없이 자라서 얼른 아기 낳고 우리 아기 아빠 있는 가정에서 키우고 싶단 말이야. 내가 아빠 없이 자라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는지 알아? 저는 딸의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죠. 딸은 끝까지 화를 내면서 제임스 아니면 절대 결혼 안 할 거고 결혼 안 시켜주면 다시는 엄마 안 볼 거라며 악담을 하고 제임스 손을 잡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딸의 말을 듣고 살짝 흔들렸지만 그래도 10살 차이 나는 남자의 한국말도 못하는 외국인 사위를 집에 들이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허락을 해주지 않았죠. 저는 딸과 함께 둘이서 사는데 딸이 며칠 동안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제 연락도 받지 않아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고 현관문을 여니 제임스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말을 못해서 휴대폰으로 번역기를 쓰면서 제게 말을 했고 편지 한 장을 제게 건네주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는데 편지 내용에는 딸은 지금 자기랑 같이 있고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제 딸과 결혼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획과 지금 자신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성격과 제 딸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는지 등 굉장히 상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죠. 제임스는 제 딸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했어요. 성격도 너무 착하고 얼굴도 예뻐서 대뜸 먼저 번호도 물어보고 연락도 했는데 제 딸은 외국인이라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이도 많아서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임스의 끊임없는 구애에 결국 연애를 시작했고 둘은 6개월밖에 사귀지 않은 커플이지만 제 딸이 너무 좋은 나머지 얼른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도 써져 있었죠.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 사전과 번역기를 써가면서 한 글자씩 써내려간 정성을 보고 제임스를 다시 생각해보게 됐죠. 그 이후에도 저희 집으로 꽃과 편지를 자주 보내며 제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제 눈에도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제임스와 제 딸의 결혼을 허락했고 둘은 기다렸다는 듯이 결혼을 허락하자마자 혼인신고를 얼른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제임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끝나서 갈 데가 없다고 해서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만 저랑 딸과 같이 3명이서 살기로 했습니다. 바로 신혼집을 구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딸이 떠나면 혼자 있을 저를 위해서 같이 지내도 되는지 제임스가 먼저 물어보았고 저도 혼자 사는 것은 너무 외로울 것 같았기 때문에 좋다고 했죠. 아주 잠시지만 3명이서 살고 사위도 생기니 얼추 집안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생기가 가득해졌어요. 그렇게 둘은 결혼 준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나가서 혼수도 고르고 웨딩드레스도 고르고 신혼집도 구하더군요.
제임스는 저희를 배려해서 한국에서 결혼식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사돈은 어떡하냐고 물었고, 제임스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오실 분들 없다고 했고, 제임스 측 지인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작고 소소하게 저희만의 결혼식을 올렸고, 저도 그런 결혼식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니 제 딸과 제임스는 신혼집으로 갔고, 혼자 지내는 제 생각에 주말마다 저희 집으로 놀러와서 제 말동무를 해주곤 했죠. 주말에 딸이 회사 일로 바빠서 오지 못할 때에는 제임스 혼자라도 와서 저랑 같이 있어주곤 했고, 제임스도 어머니가 안 계셔서 그런지 저를 엄마처럼 많이 믿고 의지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임스는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한국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건 서툴어요. 그래도 요즘은 번역기가 있어서 소통의 문제는 잘 없었답니다. 저는 주말에 제임스가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면 한국어 공부도 같이 해주고 많은 도움을 주곤 했죠. 그런데 제임스가 혼자서 저희 집에 오는 날이면 꼭 집으로 돌아갈 때 미국식으로 인사를 해요. 그런데 제 딸과 같이 저희 집에 오는 날에는 저한테 한국식으로 허리만 굽히면서 인사를 했죠. 저는 처음엔 의아했지만 제임스가 미국 사람이라서 아직 한국식 인사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가 싶었죠. 그래도 저도 미국식 인사를 배워야 제임스도 좋아하겠다는 생각에 미국식으로 인사하니 정말 제임스도 좋았는지 해맑게 웃더군요. 그렇게 저는 제임스와 더욱 친해졌고, 대부분 장모라고 하면 거리를 두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제임스는 오히려 저를 너무 다정하게 대해줘서 고마웠죠. 저는 평소처럼 마트에 출근을 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원래 모르는 전화는 잘 받지 않는 성격이지만 그래도 그날은 왠지 모르게 그 전화를 받아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여보세요? 라고 하니 혹시 김지연 씨 보호자분 되세요? 여기 응급실인데 김지연 씨 단축 번호에 저장된 번호로 전화드렸거든요. 지금 당장 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전화를 끊고 황급히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달려가는 내내 제 딸을 잃을까봐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응급실로 가니 제 딸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옆에는 사위가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의사에게 물어보니 딸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딸이 퇴근을 하고 신혼집으로 돌아가면서 신호를 위반한 화물트럭과 크게 부딪혀 차가 3번이나 뒤집혔고 저희 딸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딸은 숨은 쉬고 있지만 눈은 뜨지 않는 혼수 상태였고 사위는 옆에서 제 딸의 손을 잡으면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죠.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 때문에 딸이 눈을 뜨지 못하는 게 너무 슬펐고 저는 그날 이후부터 한시도 딸 곁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딸을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뉴스에 나올 정도로 교통사고가 너무 크게 나서 병원에서도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다들 저에게 이만 포기하라는 말만 하더군요. 저는 끝까지 제 딸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옆에서 사위까지도 제게 포기하라고 했어요. 저는 사위까지 저한테 그만하라고 하니까 너무 슬펐고 아무도 제 편은 없는 것 같아서 서러웠죠. 저는 한평생을 제 딸만 보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빨리 딸이 죽음에 가까워질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일만 하면서 딸에게 줄 재산까지 만들어놨는데 이 재산이 쓸모가 없게 된 거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일도 나가지 않으며 우울한 일상을 보냈는데 사위가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저희 집으로 와서 밥도 챙겨주고 청소도 해주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죠. 사위도 아내가 한순간에 다쳐서 마음이 심란할 텐데 저를 위해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제게 다가와서 같이 자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원래 제 방에서 혼자 자기도 하고 침대도 1인용 침대라 무슨 말이냐며 다른 방으로 가라고 했죠. 그런데 사위는 제가 너무 우울해 보여서 밤새 같이 있어주고 싶다며 어리광을 부렸고 저는 필요 없으니 네 방으로 가라고 했고 사위는 그래도 걱정이 된다고 고집을 피우길래 저는 그렇게 내가 걱정이 되면 바닥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사위는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저는 침대에, 사위는 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새벽에 사위가 슬금슬금 제 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까? 저는 당장 네 방으로 나가라고 소리를 꽥 질렀고 사위도 할 말이 없었는지 고분고분 방으로 나가더군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사위와 어색한 기류가 흘렀고 저는 사위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위가 저를 깨우지 못하게 저는 자는 척을 했습니다. 사위는 제 방문을 열어 제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출근 준비를 하는지 바빠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런데 이 집에는 사위와 저밖에 없는데 한국어도 정말 능숙하고 말도 빨랐어요. 그래서 방문에 귀를 대고 제대로 듣기 시작했는데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위는 돈을 노리고 제 딸에게 접근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제 딸과 결혼을 했지만 제가 좋아졌고 저와 평생 살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외국인인 줄 알았던 사위는 알고 보니 혼혈인이었습니다. 한국말도 너무 능숙했고 제 딸에게 접근해서 제 재산을 탐낸 것도 너무 괘씸했죠. 저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당장 사위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제가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면 제가 큰일을 당할 것만 같아서 저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침대 위로 올라가 다시 자는 척을 했습니다. 사위는 통화가 끝난 후 다시 제가 자는지 확인을 했고 제가 침대에 누워있으니 짐을 챙기고 밖을 나가더군요. 저는 사위가 나가자마자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저는 제 딸을 보러 병원에 갔고 처음에는 딸이 저런 남자를 집에 들인 게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딸을 이해했어요. 저는 며칠 동안을 병원에서 지내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사위를 잡았다는 연락에 달려가니 사위는 조사를 받고 있더군요. 저는 사위의 멱살을 붙잡고 야, 너 도대체 우리 돈으로 뭐 하려고 했던 거야? 죄송해요. 돈이 너무 시급해서. 사위는 한국인 어머님과 미국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가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빚을 잔뜩 남기셨는데 그 빚을 자기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라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했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고 어이가 없어 당장 이 사기꾼을 감옥에 넣어달라며 화를 냈고 사위는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죠. 저는 병원으로 돌아와 딸을 열심히 보살피면서 살고 있어요. 당연히 사위는 제 딸과의 이혼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기적처럼 눈을 떴고 아직 걷는 것은 힘들지만 손가락도 움직이고 제 말도 얼추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사위가 인공호흡기를 떼기 전에 제가 그 사실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 사위의 계획대로였다면 제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 생각만 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인 직장인입니다. 저는 만난 지 3년이 넘어가는 동갑인 남자친구가 하나 있어요. 만난 시간이 오래되기도 하였고 저희가 슬슬 결혼 적령기인 나이가 되어가기 때문에 양가에서 결혼은 언제 할 것이냐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죠. 저와 남자친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각자 부모님과 함께 밥도 몇 번 먹었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해놨어요. 한 2년 정도만 더 만나고 좀 더 안정된 시기에 결혼하기로 약속했죠. 근데 헤어졌습니다. 진짜 제가 짜증이 나다 못해 화가 나서 미칠 것만 같았거든요. 말할 곳이 많이 없어 하소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본가는 부산입니다. 취업은 서울로 했고요.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서울에 혼자 상경하자마자 느꼈던 감정은 무섭고 외롭고 힘들다는 감정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운이 좋게 바로 취직이 되었거든요. 어리다면 어린 나이였을 때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멀리 나와 사니까 너무 힘들었죠. 무엇보다 너무 외롭다는 사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고향에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동네 친구들이랑 집 앞에서 술도 한잔 먹고 노래방도 가고 그랬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저 혼자더라고요. 반려동물을 길러볼까 했지만 생명을 책임지는 일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포기했죠. 일단 저 하나 책임지는 것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떻게든 지내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입사 동기가 그래도 저랑 제일 마음도 잘 맞았고 가치관이랑 스타일도 잘 맞았죠. 퇴근하고 종종 만나서 치킨에 맥주도 곧잘 먹었고 주말에도 한 번씩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입사 동기인 친구도 혼자 서울에 올라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린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어요. 하루는 그날도 다름없이 입사 동기인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한잔 먹으면서 부장님 욕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한 남자가 저희 쪽으로 와서 합석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남자친구였습니다. 너무 말도 재밌게 하고 키도 훤칠하고 잘생겼기도 했고요. 저보고 자기 이상형이라고 끼를 부리는 모습이 귀여워 같이 놀기로 했습니다. 같이 놀면서 이야기해보니 저와 나이도 같고 고향도 같더라고요. 내적 친밀감이 급상승하면서 번호도 교환했습니다. 그 술자리를 이후로 연락도 계속했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알고 봤더니 제가 자취하는 곳이랑 차 타고 5분? 걸어가면 1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내심 동네 친구가 한 명 생긴 것만 같아서 좋았습니다. 술자리에서 합석하면서 만났지만 그날도 계속 젠틀했고 어떠한 스킨십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 정도를 연락을 하고 동네에서 밥도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지내다 보니 각자 가지고 있는 관심사도 비슷하더라고요. 친구처럼 계속 지내다가 어느 날 제게 고백을 하면서 자연스레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죠. 그리고 사실 이때까지도 남자친구랑 잘 만났어요. 잘 싸우지도 않았고 다른 커플들처럼 어떤 굴곡도 없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고 심지어 그 상황이 장기화되기 시작했잖아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남자친구의 직장이 휘청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는 불안해했고 결국에는 재취업 준비를 해야 했죠. 애초에 계약직 직원이다 보니 이번에 재계약이 어려웠다더라고요. 사실상 백수죠. 근데 생각보다 일자리도 구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평소에 저와 함께 데이트하는 비용들도 점차 아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시국에 밖으로 나돌 수도 없는 노릇이니 집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사는 집에 누군가를 들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하는 것에 더 가깝죠. 처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울 거라 생각도 하고 특히 남자친구란 존재는 쉽사리 쓴소리도 못할 것 같거든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도 결혼 전 남녀관계에 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셔서 항상 어릴 때부터 집에 함부로 남자를 끌어들이는 건 아니란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3년 넘게 만나면서도 남자친구는 제 집에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남자친구를 처음 초대했어요. 집 데이트에 관한 나름의 로망도 가지고 있었고 또 지금의 남자친구와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인 관계고 오래 만나왔으니 얘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정말 아니라고 멍청한 생각으로 제 집에 초대했죠. 결과적으로는 이걸 계기로 남자친구의 진실된 내면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가 헤어짐을 결심하기까지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 처음에는 좋았어요. 늘상 헤어지는 것이 아쉬운 날도 많았는데 같은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신혼생활하는 기분도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정말 오산이었습니다. 점차 남자친구는 빈대처럼 굴었어요. 솔직히 아무리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지만 아직 연인 사이이고 남이잖아요? 그럼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고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진짜 그건 상식 아닌가요? 진짜 약 3개월 동안 화가 났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짜 사람이 너무 더러워요. 아니 정말 집에만 있으니
더러워질 일이 없다고 안 씻더라고요. 저는 밖에서만 남자친구를 만나왔으니 이런 점을 몰랐습니다. 머리를 북북 긁는데 어깨 위에 하얀 눈이 내리더군요. 네, 바로 비듬이었습니다. 너무 역겨워서 토악질할 뻔했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먹은 것도 안 치워요. 왜 지가 시켜서 지 입에 넣어놓고 남은 걸 안 치우고 널브러뜨려 놓는 건지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면 TV를 켜서 먹어요. 거실 탁자에 음식들을 올려두고요. 그리고 자기가 먹을 만큼 다 먹잖아요. 그럼 그대로 소파 위에 들어누워서 보던 TV 마저 봅니다. 제가 진짜 언제까지 네가 안 치우고 뻑이나 보자 싶어서 못 본 척하고 그대로 냅뒀거든요. 그때가 금요일 저녁에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주말이 지나고 제가 월요일 출근이라서 남자친구를 집으로 돌려보낼 때까지 안 치우더라고요. 결국 제가 치웠어요. 진짜 온 집안에 음식물 냄새가 진동을 하고 다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진짜 3개월가량 제 집을 마치 본인 집처럼 들락날락거리면서 청소기 한 번, 걸레질 한 번을 안 해줬어요. 밥 차려주면 자기 입에 밀어넣기 바쁘지 설거지 한 번은 해준 줄 아세요? 진짜 가정교육 대체 어떻게 받은 건가 싶더라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분리수거를 글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다 쑤셔서 버리더라고요. 저 진짜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 뒤로는 그냥 제가 했습니다. 그게 제 속이 편하거든요. 저는 사실 배달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자취하면서 많이 먹었지만 배달 음식이 생각보다 돈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 배달 음식을 시키면 일회용기들이 너무 많이 와요. 거짓말 안 하고 한 번 시키면 5개 정도는 기본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씩 또 일일이 씻어서 따로 버려야 되고 부피가 크기도 하고요. 정말 가끔 시켜서 먹는 걸 제외하고 제가 치우기 귀찮고 힘들어서 그냥 요리해서 먹습니다. 근데 하루는 또 먹은 걸 안 치우고 있길래 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빽 질렀더니 꿈틀거리며 치우더라고요. 어떻게 치운 줄 아세요? 그 플라스틱 일회용품들을 물에 헹구지도 않고 그대로 비닐봉지에 넣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걸 일반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버리면 어떡하냐, 벌금 물면 네가 낼 것이냐 하면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니까 근처에 내놓은 종량제 봉투를 가르치며 다른 사람들도 다 나처럼 일반 종량제에 버려놨잖아.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그냥 자기가 병적으로 깔끔 떨고 있는 거잖아. 이러는데 주둥이를 꼬집어주고 싶었습니다. 저 말이 여러분들은 논리적으로 들리시나요?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집에서 저희 엄마가 분리수거는 어떻게 해야 하고 재활용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셨고 잘 활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릇되고 개념 없이 행동한다고 해서 저도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종량제 봉투도 제 돈 주고 사는 거고 거기다가 일회용기 몇 개 넣으면 부피가 커서 금방 차오르는데 그건 돈이 안 아깝냐고요. 자기 돈만 돈이란 것도 아니고 진짜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짜 염치도 양심도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예의, 그리고 개념, 이런 것들을 어디 밥에 말아서 잡수셨는지 당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냉장고 문을 여는 겁니다. 제가 초코우유를 6개 사놓으면 상식적으로 반은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입으로 6개가 다 들어가요. 그냥 모든 음식들이 그랬어요. 또 제가 남자친구랑 주말을 같이 보내게 되면 다음날 저 혼자 출근하잖아요. 남자친구는 백수니까요. 그럼 그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자기도 제 집을 나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던가, 아님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인사라도 해주지도 못할 망정 저는 아침에 가뜩이나 출근 준비로 바빠 죽겠는데 침대에 퍼질러 누워가지고 드라이기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등 아침에 잠 좀 자자는 등 헛소리라는데, 아니 집주인도 없는 집에 혼자 늦게까지 자빠져 자고 있어도 된다는 개념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진짜 이거 가정교육의 문제 아닌가요? 처음 몇 번은 그래 늦게까지 놀았으니 피곤할 만도 하지 하며 내버려뒀는데 나중엔 화병이 날 것만 같아서 억지로 깨어서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때도 자기가 무슨 5살 꼬맹이도 아닌데 잠투정을 부리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의 입을 찰싹 하고 때려버렸다니까요. 또 하루는 일하고 있는 도중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았더니 글쎄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심심하고 저희 집이 너무 편하고 쉬고 싶으니까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편했겠죠.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드러누워서 요구만 하는데 안 편하고 백이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자기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라지만 진짜 선이란 건 존재해야 되지 않나요? 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그렇게 집요하게 캐묻는 행동은 실례잖아요. 그건 진짜 지나가는 똥개가 알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상식이지 않나요? 진짜 글을 적으면서도 자꾸 울컥하네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 집을 자꾸 뒤졌습니다. 저는 원래 제 공간, 제 물건에 애착이 진짜 강해요. 허락 없이 제 물건에 손대거나 제 공간을 헤집는 행동 진짜 싫어하거든요. 남자친구는 맨날 여기 뒤적 저기 뒤적거리길래 제가 수차례 말했어요. 찾고 싶은 물건 생기면 저한테 말하라고. 제가 찾아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집 좀 헤집고 다니지 말고 자꾸 위치 좀 바꾸지 말라고 말이죠. 근데 남자친구는 그럴 때마다 뒤지는 게 아니라 찾는 거야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걸 보통 뒤진다고 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정 떨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마지막으로 그 식탐 때문입니다. 전 걸신이라도 들린 줄 알았어요. 제가 무슨 밥 차리는 기계도 아닌데 아침에 눈 뜨면 아침 차려줘. 점심이 되자마자 자기야 오랜만에 된장찌개 끓여줘. 저녁에도 자기야 오늘 저녁엔 뭐 해줄 거야? 무슨 밥 먹다 죽은 귀신이라도 들러붙어 있는 건지. 아침 먹고 뒤돌아서면 점심을 차려야 하고 점심 먹고 뒤돌아서면 저녁 준비를 했어요. 설거지 한 번을 해주지 않으면서 오늘은 뭐가 먹고 싶고 내일 아침은 뭐로 해달라 가당치도 않은 요구들만 했죠. 처음엔 제 요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정말 예쁘고 귀여워 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입에 쑤셔 넣는 걸로 보였어요. 사람이 밥 먹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지면 사랑이 식은 거라는 말이 있던데 정말 사랑이 식은 건 아닌가 고민도 여러 날을 했죠. 장을 보러 가면 제 돈으로 장을 보면서도 정작 제가 먹을 음식 재료들이나 군것질거리는 10% 정도밖에 안 되고 전부 남자친구가 먹고 싶어하는 것들로만 채우게 되었고 냉장고도 점점 남자친구 것으로 바뀌어 갔죠.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은 정말 엄마들은 대단해. 어떻게 집안일도 그렇게 다 하면서 요리도 잘했을까? 자기는 정말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라면서 옆에서 입을 나불거리는데 어머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겠어요? 아들놈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도와주질 않으니 혼자 하신 거였겠죠. 진짜 남자친구와 지내면 지낼수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얘랑 정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 생활이 나의 미래겠구나. 여기서 만약 아이까지 가진다면 진짜 얼만큼 힘들게 되는 걸까? 처음엔 정말 막연한 상상이었지만 현실을 이렇게 살게 될까 싶어서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명절이나 제삿날이 되면 저랑 어머님만 열심히 움직이고 남자친구랑 아버님은 쌍으로 소파에 누워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상들이 끝났을 때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짐을 말했고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오고 싶다는 내색을 내비춘 것은 맞지만 결국 제가 초대했으니까 내가 집주인이고 남자친구는 손님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을 견뎠어요. 처음엔 저도 마냥 즐거웠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면 저도 행복하니까요. 근데 점점 돌을 닦는 마음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주로 저희는 제가 평일에 열심히 일을 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까지 저희 집에서 함께 지냈거든요. 그런데 어째 평일에 일하는 것보다 주말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집안일은 나만 하는데 치워야 할 몫은 2인분으로 늘었으니까요. 제가 몸살이 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청소기를 돌리면 거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빨래도 제 옷만 하겠어요? 옆에서 도와주진 못할 망정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우리 자기는 정말 좋은 아내가 될 것 같아 이러고 헤헤거리는데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일이라도 하나 시키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어요. 결국엔 제가 다시 한 번 더 손을 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더라고요. 그럼 입이라도 다물고 가만히 있던가, 꼭 바로 옆에서 한마디씩 거들어서 사람 속을 뒤집는데 진짜 어쩔 때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진짜 어지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하긴 제가 얼마나 쉽고 만만한 존재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때 되면 밥 차려줘 군것질거리들도 종류별로 사다 놓고 얼마나 호구처럼 보였던 걸까요?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서울에 적응하는 것이 한결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모로 고마운 사람이었죠. 가치관도 정말 잘 맞았고 항상 대화를 나누면 너무 즐거운 사람이었어요. 식성도 잘 맞았고 웃음 포인트, 감동 포인트 그런 것들도 매우 잘 맞았어요. 관심사도 비슷하다 보니까 취미도 같이 할 수 있었죠. 3년이란 세월을 만났는데 저희가 얼마나 많은 추억을 쌓았겠습니까? 남들은 허구한 날 싸우고 풀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를 반복한다는데 호수처럼 잔잔히 만날 수 있는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만났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우리 나이가 한창 예쁠 나이였던 만큼 찬란하게 만나왔고 소중한 추억이 정말 많아서 헤어진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미련 없이 헤어지자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미련이 남는 걸 떠나서 진짜 없던 정마저 탈탈 털면서 헤어졌습니다. 솔직히 헤어지자고 말할까 말까 고민할 때만 해도 내가 진짜 괜히 헤어지자고 내뱉은 다음 후회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왜 했나 싶을 정도로 헤어지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지금 헤어진 지 딱 3주가 지난 주말인데 몸이 너무 편해요. 어지르는 사람도 따로 없고 집도 오랜만에 쾌적한 공기들이 맴도는데 이런 게 자유지 싶었습니다. 어찌나 몸이 편해졌는지 헤어졌는데도 살이 2kg나 쪘더라고요. 스트레스도 덜 받아 잠도 잘 자니 피부도 맨들맨들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헤어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진짜 저 사람을 고쳤을 자신도 시간과 돈 그리고 감정까지도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 같네요. 여전히 신기합니다. 아들을 대체 어떻게 키우셨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신 걸까요? 후련하게 헤어졌는데 잘했다고 칭찬해주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